오늘 여기 국제 분석가가 목격한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 그 중심부에서 벌어진 일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었죠. 블랙이글스의 비행으로 시작된 이 행사, 단순한 축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수놓은 전투기들, 거리를 가득 메운 최첨단 무기들. 이건 마치 한국이 전 세계에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 같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기 서울, 한국의 공기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선선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어 가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 이름은 제임스 미첼이고 저는 특별한 일 때문에 여기 왔어요. 사람들은 저를 프리랜서 국제 분석가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대단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중요한 사건들을 이해하고 글로 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공항을 걸으며 저도 모르게 설레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할 장면을 보러 왔으니까요.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날 퍼레이드요. 올해는 서울의 중심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이 처음이라 그런지 꽤나 큰 행사라고 들었어요. 수암을 찾는 곳에서 제 짐을 챙기고 밖으로 나왔어요. 공항은 굉장히 크고 현대적이었고 바닥은 반짝이고 창문은 널찍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며 빠른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데 몇 마디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서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밖으로 나가 택시 줄에 섰어요. 바깥 공기가 훨씬 더 쌀쌀해서 재킷을 올려 잠갔어요. 기다리면서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걸 지켜봤죠. 저마다 다른 이야기와 이유를 안고 이 나라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택시에 올라타 호텔 주소를 기사님께 보여드렸어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하더라고요. 공항을 벗어나면서 창문에 얼굴을 대고 한국의 첫 모습을 보려고 애썼어요. 고속도로는 넓고 매끄러웠어요. 높게 솟은 아파트들이 지나가는데 그 창문들이 저무는 해를 반사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붉고 황금빛으로 물든 나무들이 보이더라고요. 자연과 도시의 조화가 참 아름다웠어요. 제가 여기에 온 이유를 생각했어요. 이 퍼레이드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세상에 우리는 강하다. 우리를 지킬 수 있다. 고 말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그 이상이 있어요.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교통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크고 작은 차들이 보였는데 그 중에는 제가 고국에서 익숙한 브랜드도 많았어요. 그리고 현대와 기아 같은 한국에서 시작된 자동차들도 많이 보였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한국이 기술로 유명하다는 걸 떠올리며 이 부분도 이번 여행에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라디오를 틀었는데 케이팝이 차 안에 울려 퍼졌어요. 비트가 경쾌해서 저도 모르게 발로 박자를 맞추게 됐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졌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큰 공원을 지나가면서 저녁 산책을 즐기는 가족들도 봤어요.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어르신들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건강을 챙길 시간을 낸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도심에 들어서자 건물들이 더 높아졌어요. 네온 사인들이 거리를 밝히며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길래 긴 비행 끝에 배가 고팠다는 걸 깨달았어요.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어요. 기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요금을 지불했어요. 택시에서 내리며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도시의 공기는 뭔가 달랐어요. 자동차 배기가스, 길거리 음식, 그리고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호텔을 올려다봤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곳은 아니지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제 집이 될 곳이에요. 긴 여행에 지쳐 있었지만 에너지도 가득했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질문도 하면서 이 퍼레이드가 한국과 전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 직업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며칠 동안 예상치 못한 일들, 도전, 새로운 발견들이 가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늦은 시간인데도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들과 아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교통 소리가 들렸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할 일을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광화문 광장에 가서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모습을 봐야 하고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한국 음식을 꼭 맛봐야겠죠. 누웠지만 머릿속은 온통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퍼레이드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사람들은 자국의 군대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북한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에서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눈을 감으며 피곤함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내일부터는 답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도시의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펼쳐질 모험을 꿈꾸면서요. 퍼레이드 날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뱃속에 나비가 가득한 것처럼 긴장되더라고요. 이번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보는 거라 너무 기대됐거든요. 광화문 광장으로 걸어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다들 신나 보였어요. 아이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작은 깃발을 흔들고 있었고 어른들은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공기가 막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광장에 도착했을 때 입이 딱 벌어졌어요. 정말 컸어요. 이미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모든 걸 다 보고 싶었거든요.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블랙이글스였어요. 이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파일럿들이에요. FA-50 전투기를 타고 완벽한 대형으로 비행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들이 하늘에 하얀 연기를 남기며 아름다운 패턴을 그리는데 마치 파란 하늘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환호했어요. 그때 갑자기 숨이 멎을 것 같은 장면을 봤어요. 하늘 높이 엄청나게 큰 태극기가 있었거든요. 거대한 풍선들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깃발이 너무 커서 하늘을 전부 덮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게 특별한 상징이었더라고요. 한국전쟁 때 1950년에 서울을 되찾았던 때를 기념하는 의미였대요. 군중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관람석으로 걸어가셨어요. 표정이 진지하고 자랑스러워 보이셨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행진이 시작됐어요. 먼저 ROTC 후보생들이 나왔어요. ROTC는 학군사관 후보생을 말하는데 대학생들이 군장교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완벽한 줄을 맞춰 행진했는데 제복이 정말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다음은 참전 용사분들이었어요. 이전에 군복무를 했던 연로한 남성과 여성분들이었죠. 일부는 조금 느리게 걸으셨지만 머리를 꼿꼿이 들고 행진하셨어요.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고 저는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 해오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목이 메었어요. 그 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군사훈련에 중점을 둔 특수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어른들만큼이나 잘 행진했어요.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나 엄격하게 훈련된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이 모두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강렬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뽐내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단결에 관한 거였고 힘에 관한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한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젊은 엄마는 어린 아들에게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청소년들은 셀카를 찍으면서도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똑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요. 퍼레이드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거리를 따라 탱크들이 지나가면서 땅이 흔들리고 헬리콥터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며 날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군인들이 완벽하게 일치된 동작으로 그들의 기술을 선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미사일들이었어요. 거대한 트럭들이 긴, 매끈한 무기들을 싣고 지나가는데 군중들이 열광하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현무-5라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게 뭔가 중요한 거라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퍼레이드는 끝이 났어요. 하지만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광장에 남아 이야기하고 축하하고 있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오자 몇몇 사람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눈에 담았어요. 이건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대한민국이 세상에 그 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강하다. 그리고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머릿속이 그날 본 것들로 가득 찼어요. 뭔가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퍼레이드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었어요.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제 운이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노력한 끝에 드디어 한국 군사 전문가로 유명한 이 박사님과 인터뷰를 하게 됐거든요. 저희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사무실은 작고 어두웠고 책상 위에 있는 램프 하나만이 은은하게 빛을 내고 있었어요. 진한 커피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 박사님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조금 긴장되긴 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설레기도 했어요. 이건 진짜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자, 미첼 씨, 이 박사님이 시작했어요. 우리 군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나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물었어요. 한국의 신형 무기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 질문이 마음에 드신 것 같았어요. 어제 퍼레이드 보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큰 미사일 보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정말 강력해 보이던 그거요? 저는 그걸 본 기억이 났어요. 크고 무서운 느낌이었죠. 맞아요.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 신형 현무5 미사일이에요. 아주 특별하죠. 저는 더 관심이 생겨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이 박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마치 큰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요. 이 미사일은 아주 멀리 갈 수 있어요. 우리 이웃 나라들 어느 것보다도 더 멀리요. 우리 지역을 넘어서까지 도달할 수 있죠. 저는 눈이 커졌어요. 이건 중요한 뉴스였어요. 그게 한국에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이 박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독자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큰 변화였죠. 한국은 늘 미국 같은 나라들에게 보호를 의존해 왔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박사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시고 거의 속삭이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라고요. 한국 내에서 큰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미사일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뭔데요? 라고 물었어요. 이 박사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마치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듯 했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핵무기라고요? 이건 엄청난 뉴스였어요. 정말요? 저는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이 안 서서 다시 물었어요. 이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하려 했던 것처럼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는 것에 지쳤어요. 진정한 독립을 원하고 있죠.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동아시아 전체가 달라질 거예요. 마치 게임판을 뒤집고 새 게임을 시작하는 것처럼요. 만약 한국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 박사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복잡해질 거예요. 동맹국들이 더 이상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적들은 매우 걱정할 거예요. 상황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죠. 저는 퍼레이드에서 봤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정말 자랑스럽고 강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부심 뒤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 항상 누군가에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두려움이요. 이 박사님의 사무실을 나설 때 제 머리는 복잡했어요. 이건 단순히 퍼레이드나 신형 미사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 전체가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는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강해지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어 했어요. 서울의 바쁜 거리로 나오자 도시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밝은 불빛과 분주한 사람들 뒤에는 큰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지금처럼 머무를지 아니면 더 강해지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할지요. 저는 답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밀려났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밀어붙일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걸 받아들여야만 할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한국 군대에 대해 알게 된 것들로 가득했죠. 그래서 머리를 좀 식히기 위해 산책을 나갔어요. 서울의 거리는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에 늘 북적이는 도시가 이렇게 고요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 좀 낯설더라고요. 걷다가 작은 바가 하나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제법 유혹적이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 안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카운터에 혼자 앉아있는 한 남자만 있었죠. 나이는 한 30 후반쯤 되어 보였고 짧은 검은 머리에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옆에 앉아서 한 잔을 주문했어요. 우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은 김씨였고 예전에 군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우린 추운 날씨에서도 훈련해야 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가끔은 너무 추워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죠. 그가 말하는 걸 듣고 있자니 마치 저도 그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는 군인으로서 힘들었던 다른 부분들도 이야기해줬어요. 우린 긴 행군도 해야 했어요. 그가 계속했어요. 몇 시간이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걸었어요. 끝날 때쯤 되면 발은 물집투성이가 되었죠. 저도 모르게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갔어요. 그리고 김 씨는 화생방 훈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화학 공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훈련이었대요. 그때는 무거운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는데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움직이기도 힘들었대요. 무서웠죠. 그가 인정했어요. 연습일 뿐이었지만 실제처럼 느껴졌어요. 언젠가는 진짜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감정이 어떤 것일지 상상하려고 했어요. 전쟁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겠죠? 우리가 더 이야기할수록 김씨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걱정스러워 보이면서도 동시에 결의에 찬 느낌이었어요. 무서워도 어떤 일이 닥쳐도 맞설 준비가 된 사람처럼 들렸죠. 그러다 그가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다시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거. 그가 조용히 말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핵 문제 말이에요.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이게 전에 이 박사가 언급했던 그 이야기인가요? 한국이 핵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김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상황이 점점 긴장돼 가고 있어요. 북한이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불안하고 일본도 모두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가 이어서 말했어요. 이제 더는 남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해요. 저는 그날 봤던 퍼레이드가 생각났어요. 수많은 무기와 군인들. 그게 단순한 쇼 이상의 의미였던 걸까요?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였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더 이상 중간에 끼어서 지쳐버렸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스스로 서고 싶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그의 눈에서 걱정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자부심이랄까, 결단력이랄까. 그건 제가 퍼레이드에서 봤던 군인들의 얼굴에서도 봤던 표정이었어요. 우린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씨는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겪었던 힘든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왜 그에게, 그리고 한국 전체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바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들 중 몇몇은 우리 대화에 합류했어요. 모두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모두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발을 나설 때쯤 제 머리는 온통 복잡했어요. 이건 단순히 퍼레이드나 새로운 미사일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그런 이야기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주위를 둘러봤어요. 높은 빌딩들, 네온 사인들, 조용한 거리들. 이제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이건 단순히 평화로운 나라의 현대적인 도시가 아니었어요. 큰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이 박사, 김 씨, 그리고 바의 다른 사람들. 그들은 모두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이었어요. 남에게 의존하기를 지친 나라, 스스로 강해지고 싶어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쓸 이야기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 기사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알게 된 모든 것들 때문에 머리가 아직도 빙빙 돌더라고요. 근처 카페에 아침 먹으러 가는 동안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서울 거리들이 이제는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다르게 보였어요. 커피와 비빔밥 한 그릇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어 뉴스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걸 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첫 번째 헤드라인은 중국 긴급 회의 소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읽어보니 중국 지도자들이 한국의 새 미사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미사일이 너무 강력해서 지역 내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몇몇 중국 관리들은 한국의 무기 제조 회사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늘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이번에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일본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 갇혀 있다는 거였어요. 더 많은 돈을 들여 군사력을 강화할지 아니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네요. 일본 지도자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러시아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동쪽 국경으로 대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치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방패를 세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북한이 있었죠. 아, 정말. 북한은 아주 불만이 가득했어요.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자신들도 한국만큼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군사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대요. 저는 평양 거리에서 병사들이 행진하고 미사일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이 모든 게 제가 서울에서 본 일 때문인 거죠. 아침을 다 먹고 나니 카페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몰라도 그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는 알 것 같았어요. 뉴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던 거죠. 머리를 좀 식히려고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근처 공원을 걷다가 가족들이 놀고 노인들이 태극권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겉보기엔 모든 게 너무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표면 아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작은 연못 옆에 멈춰서서 아이들이 오리를 먹이주는 모습을 봤어요. 한 꼬마가 빵 조각을 던지자 갑자기 모든 오리들이 그걸 두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니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한국의 미사일이 딱 그런 상황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학생들 몇 명이 신문을 들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팔을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신문을 가리키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흥분한 걸까? 두려운 걸까? 자랑스러워하는 걸까? 아마 그 모든 감정이 다 섞여 있을 것 같았어요. 방에 돌아와 앉아서 기사를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어떻게 글로 풀어낼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퍼레이드와 미사일이 이렇게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바에서 만났던 김 씨, 비밀을 품고 있던 이 박사,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공원의 가족들까지 생각났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창밖으로 주황빛이 퍼져나가며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미사일과 퍼레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안전하길 원하는 사람들, 강해지고 싶은 사람들, 남에게 의지하는데 지친 사람들이요. 하나둘 켜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어요. 각 불빛마다 한 사람, 한 가족,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였어요. 내일이면 서울을 떠나야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가방을 싸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더 강하고 독립적인 한국의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음번에 제가 서울에 올 때는 상황이 지금과는 아주 다를 거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호텔방에서 짐을 싸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퍼레이드, 인터뷰, 밤늦게까지 나눴던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아이디어로 이어졌죠. 한국은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가방 지퍼를 채우고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가고 높은 건물들이 하늘로 솟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모습이 달리 보였어요.
이건 그냥 도시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나라의 심장이었어요. 퍼레이드를 떠올렸어요. 하늘을 날던 전투기들, 완벽하게 줄 맞춰 걷던 군인들, 공중에 걸려있던 거대한 태극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말하고 있었던 거죠. 우릴 봐라. 우린 강하다. 준비됐다. 고여. 그리고 이 박사님과의 대화도 떠올랐어요. 그의 말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 울리더라고요.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거라는 속삭임이 있어요. 그 말이 저를 소름 돋게 했어요. 핵무기를 가진 한국이라니? 이 지역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바에서 만났던 전직 군인 김 씨도 생각났어요. 그가 핵을 다시 가져야 할지도 모른다. 곧 진지하게 말할 때 그 얼굴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 박사 같은 높은 사람들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일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걱정했지만 동시에 결심도 굳건했어요. 짐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작은 가게에 들러 휴대폰을 고쳤어요. 그 가게 주인은 순식간에 고쳐줬어요. 빠르고 똑똑하고 효율적이었죠. 딱 한국다운 모습이었어요. 이 나라가 뭘 할 때면 정말 제대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 도착하고 나니 비행기 시간까지 여유가 좀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아 노트북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생생할 때 다 적어두고 싶었거든요. 한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을 글로 적었어요. 오랫동안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 의존해 안전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었어요. 스스로 길을 찾아가려 하고 있었고 어쩌면 핵무기까지 손에 넣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정말 큰일이었어요.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된다면 이 지역 전체가 흔들릴 거예요. 중국은 분명 좋아하지 않을 거고 일본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거예요. 북한은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미국은 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이건 단지 폭탄이나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스스로 설 수 있겠다는 의지의 문제였어요.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정말 멀리 왔어요. 멋진 도시들을 세우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멋진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들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음악과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이룬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그걸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퍼레이드 때 그들의 눈에 비친 흥분, 김 씨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걱정, 그리고 모든 곳에서 봤던 결단력. 이 사람들은 많은 걸 겪어왔고 다가올 일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글을 쓰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봤어요.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가지게 될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제재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요. 노트북에서 눈을 들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각 비행기마다 다른 곳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죠. 그들 중 몇 명이나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에 대해 알고 있을까 싶었어요. 제 비행기 탑승 안내가 나와서 짐을 챙겼어요.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흥분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을 떠나지만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었어요. 멀었죠.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높이 오를수록 점점 멀어져 갔죠. 그 불빛 속에서 저는 강하고 똑똑하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려는 한 나라를 보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국은 정면으로 맞설 거예요. 비행기가 고도를 잡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자 다시 노트북을 꺼냈어요. 더 쓸 게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 한국의 이야기는 큰 이야기였어요. 단지 한 나라에 대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세계 전체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손이 아플 때까지 글을 썼어요. 모든 디테일, 모든 감정, 모든 가능성을 담아내려 했죠. 저널리스트로서 제 일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비행기는 밤하늘을 가르며 저를 집으로 데려가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다시 올 거라는 걸요.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는 그 다음을 보고 싶었어요. 그게 무엇이든 큰일일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걸 지켜볼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딜 때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의 공기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맑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듯했죠. 제 이름은 첸 웨이이고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에 출장을 온 거예요. 저는 대만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로 이 업계에서 일한 지 10년이 됐어요. 아시아 패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큰 착각이었더라고요. 공항을 지나가며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는데 흥분과 긴장감이 섞인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반짝거리는 바닥에 곳곳에 커다란 화면들이 있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은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패션이나 스타일 면에서 아직 따라오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항은 마치 미래로 들어선 것 같았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가서 짐을 옮기고 있을 때 친절한 기사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서툰 영어로 "처음 한국 왔어요?" 라고 물으셔서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가 공항을 떠나자 저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새로운 환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도로는 넓고 매끄러웠어요. 타이베이의 복잡한 도로와는 완전히 달랐죠. 점점 도시 쪽으로 가까워지자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같았어요. 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택시 기사님은 첫 방문객들이 늘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듯 웃으셨어요. 도시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뭔가에 열중한 듯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잘 차려입은 직장인들, 화려한 옷을 입은 10대들, 그 중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까지. 정말 패션의 바다였어요. 디자이너로서의 제 머릿속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다 눈에 담고 싶었거든요. 여러 쇼핑가를 지나쳤는데 그 모습들이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가게 앞에는 화려하고 눈길을 끄는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마네킹들은 전통적인 한국 요소와 현대적인 트렌드를 절묘하게 섞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대만에 있는 제 동료들이 떠올랐어요. 출발하기 전에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쟨, 봐봐. 한국은 아직 우리한테 패션을 배우고 있어. 그런데 거리에서 본 사람들의 스타일을 보니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할 게 더 많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어요. 그곳은 도시 중심에 있는 세련되고 높은 건물이었어요. 내리자 기사님이 짐을 내려주시며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인사를 건네셨어요. 감사 인사를 하고 호텔 입구를 바라보니 다시 흥분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은 현대적이고 편안했어요. 큰 창문을 통해 보이는 도시의 경치는 정말 멋졌어요.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몸을 던지니 머릿속이 오늘 본 것들로 가득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이번 주 일정을 확인했어요. 내일은 한국의 패션 하우스와 첫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뱃속에서 살짝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제가 그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을까? 고개를 흔들며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어요. 첸, 넌 이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잘 알잖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봤지만 뭔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려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해가 지면서 도시에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어요. 잠시 산책하며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밤이 되니 거리는 더 활기차졌고 네온 사인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사방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작은 음식점에 들어가 비빔밥을 시켰어요.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었거든요. 밥을 먹으며 주변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웃고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옷차림이 제가 알던 패션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여기서 가르치겠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제가 배워야 할 게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에 들기 전까지 머릿속을 계속 맴돌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내일은 정말 흥미로운 하루가 될 거라는 거죠. 서울에서 맞는 첫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10시에 패션 하우스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멋지게 보이려고 준비하면서도 대만에서나 일본에서의 경험과 얼마나 다를지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호텔 창문 밖을 내다보니 벌써 거리가 사람들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고 아침 햇살이 높은 유리 건물들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참 멋진 광경이었고 마음 한편으로 기대감이 밀려오더라고요.
호텔 카페에서 가볍게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마지막으로 메모를 훑어봤어요. 패션 하우스로 가는 택시 안에서는 서울을 더 자세히 볼 기회가 생겼어요. 넓은 도로와 세련된 건물들이 가득한 서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예상했던 모습과는 다르더라고요. 건물 앞에 도착하니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패션계와의 첫 만남이잖아요. 건물 자체가 인상적이었어요. 유리와 철제로 된 외관에 앞에는 얼어붙은 천처럼 보이는 조각상이 서 있었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정문을 통과했어요.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고 다들 하나같이 너무 멋지게 차려입었더라고요. 잠시 동안 제가 좀 어색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저도 나름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테일러드 재킷에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제가 아끼는 펜슬 스커트를 입었거든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첸 씨 맞으시죠? 그녀가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의 미소가 더 커지더라고요. 환영해요. 저는 수진이에요.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친절함이 조금 의외였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좀 더 격식 있게 인사하고 고개를 숙이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태도는 더 개방적이고 진솔했어요. 그녀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이미 여러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다들 일어나서 웃으며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방 안에 흐르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더 강렬했어요. 기대와 창의력이 가득 찬 느낌이었달까요? 첸 씨, 당신의 작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디자이너가 말했어요. 정말 함께 일하는 게 기대됩니다. 그 칭찬에 저는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배워가는 게 정말 기대돼요. 회의가 시작되었고 처음부터 제가 익숙한 방식과는 사뭇 달랐어요. 형식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마치 창의적인 아이디어 회의 같았어요. 아이디어가 여기저기서 오가고 한국 디자이너들은 제 제안을 그냥 듣기만 하지 않고 그 위에 자신들의 생각을 더하고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더라고요. 회의 도중에 제가 준비해온 아이디어 하나를 공유했어요. 전통적인 대만 요소들을 현대적인 실루엣과 결합한 디자인이었어요. 혹시 그들이 너무 외국적이라고 느끼거나 한국 시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할까봐 조금은 긴장했죠. 하지만 예상 밖으로 그들은 그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거 정말 훌륭하네요. 첸 씨, 한 시니어 디자이너가 외쳤어요. 이 아이디어에 한국 전통 요소도 함께 결합해보면 어떨까요?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컬렉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진정한 창의적인 협업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몇 시간을 더 보냈고 스케치를 그리며 원단을 논의하고 컬렉션 계획까지 잡았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어느새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회의가 끝날 때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하루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첸 씨, 수진이 말했어요. 저녁 같이 하실래요? 근처에 정말 맛있는 고깃집이 있는데요. 잠시 고민했어요. 호텔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초대가 마음을 움직였어요. 좋아요.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정말 가보고 싶네요. 식당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고기가 구워지는 소리와 함께 손님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가득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한국식 바비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냄새가 정말 군침 돌더라고요. 저녁이 이어지면서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제 한국인 동료들은 유쾌하고 흥미로웠고 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에게도 많은 질문을 했어요. 물론 패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지만 가족, 취미,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 같은 주제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본에서의 비즈니스 저녁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저녁 식사도 일의 연장선처럼 느껴졌거든요. 누가 언제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었죠. 하지만 이 저녁은 마치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 같았어요. 우리가 함께 소고기를 굽고 김치와 다른 반찬들을 나누며 먹는 동안 저는 몇 달 만에 가장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한국의 쌀로 만든 술인 소주도 한 잔씩 권하길래 저도 한번 마셔봤어요. 작별 인사를 할 때쯤에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저는 적당히 피곤하면서도 즐거운 기분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웃음이 나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으로 가득 찼고, 제가 알던 한국과 그 패션 산업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따뜻한 환영,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쳤던 미팅,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웃음과 우정.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잠에 들기 전 이 여행이 앞으로 또 어떤 놀라움을 줄지 궁금했어요. 확실한 건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굉장히 설레는 기분으로 잠에서 깼어요. 오늘은 서울의 패션 거리를 한번 돌아보기로 했거든요. 호텔을 나서니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고, 거리에는 이미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먼저 강남으로 향했어요. 강남은 스타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넓은 인도를 따라 걷다 보니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멋진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가게 하나하나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어떤 가게는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간판이 눈길을 끌었고, 다른 가게는 더 간결하고 우아한 분위기였어요. 마치 사탕 가게에 들어온 아이처럼 모든 게 궁금하고 보고 싶었어요. 거리를 걷다가 사람들을 유심히 봤는데 다들 정말 멋지게 옷을 입었더라고요. 날카로운 수트를 입고 바삐 지나가는 남자들,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옷을 입고 웃으며 대화하는 젊은 여성들, 심지어 머리를 파란색이나 보라색으로 염색한 사람들까지 보였어요. 대만에서 보던 풍경과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한참을 걷다가 작은 가게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른 가게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끌리는 게 있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 가게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옷들로 가득했어요. 옷걸이에 걸린 드레스는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자수 패턴이 들어간 재킷과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신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로 눈을 뗄 수 없었던 건 이 현대적인 디자인들이 박물관에서 본 한국 전통 의상들과 어딘가 닮아 있다는 점이었어요. 옷을 구경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자기 소개를 했는데 이름이 민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게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제가 대만에서 온 패션 디자이너라고 말하자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각 옷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녀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민서가 제일 먼저 보여준 건 아름다운 드레스였어요. 부드럽고 흐르는 듯한 소재의 깊은 푸른색이 돋보였죠. 하지만 그 드레스가 특별했던 이유는 소매였어요. 소매에 들어간 물결 모양의 패턴은 오래된 한국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거라더라고요. 민서는 그 디자인을 완성하는데 몇 주나 걸렸다고 했어요. 바다의 느낌을 현대적인 드레스에 담아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민서가 가리킨 건 한눈에 반할 만큼 멋진 재킷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자그마한 꽃들이 자수로 촘촘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민서가 말하길 그 꽃들은 한국의 각 지역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마치 한국의 아름다움을 몸에 두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옷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담고 있었거든요. 이 옷들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였어요. 저는 이런 옷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작은 가게에서 몇 시간을 보냈는지도 몰라요. 다양한 옷들을 입어보고 민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죠. 민서는 자신이 작은 마을에서 자라면서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키워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한국의 전통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결합해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저도 오랜만에 패션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그 가게에 있었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서가 작은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전통 한국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이 들어간 아름다운 실크 스카프였어요. 다시 거리로 나서니 제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머릿속이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패션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작은 가게가 제가 배울 게 아직 많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주변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디테일들이 보였거든요. 사람들이 전통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어떻게 섞는지 대담한 색채와 독특한 패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조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싶었죠. 한국은 단순히 패션에서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 여행에서 어떤 것들을 더 발견할지 너무 기대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서가 준 실크 스카프를 꼭 안았어요. 그건 단순히 예쁜 천이 아니었어요. 패션의 세계에서 항상 배울 것, 볼 것, 그리고 창조할 게 더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상징이었죠. 저는 물결, 꽃,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끝없는 가능성들에 대한 꿈을 꾸며 잠에 들었어요. 작은 부티크를 나서면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방금 본 멋진 옷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놓쳤을까요? 저도 디자이너로 꽤 오래 일했는데 한국 패션 산업이 이렇게 대단한 줄 미처 몰랐어요. 신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더 많은 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붐비는 거리를 걸으면서 여러 가게에 들어가 봤어요. 가게마다 각기 다른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곳은 밝고 화려한 옷들이 한눈에 들어왔고 또 어떤 곳은 은은한 디자인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고 싶게 만들었어요. 어느 가게를 가든 한국 디자이너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느껴졌어요. 특히 눈에 띈 건 그들이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섞어놓은 방식이었어요. 오래된 그림에 있는 꽃무늬를 현대적인 재킷에 프린트한 걸 봤는데 마치 그들의 역사를 신선하고 흥미롭게 재해석한 것 같았어요. 걷는 내내 대만의 패션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희 나라도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있지만 여긴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곳엔 강한 에너지가 있고 자부심이 넘치는 게 옷 한 벌 한 벌에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특별한 초대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패션 회사 중 하나에서 저를 그들의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그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마치 미래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본 적도 없는 기계들이 옷감을 만들고 있었고 디자이너들이 컴퓨터로 작업하는 옷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의상 같았어요. 그 회사의 직원 중 한 명이 저를 안내해줬어요. 그녀가 설명하기를 그들은 새 기술을 이용해 아름다우면서도 환경에 좋은 옷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중 하나는 헌옷을 새로운 원단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계였고 또 다른 기계는 거의 버려지는 자재가 없이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투어 도중 그 회사의 리더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미래에 대한 큰 계획을 들려줬는데 완전히 압도됐어요. 그들은 단지 한국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패션 산업의 리더가 되고 싶어 했어요. 다른 나라의 디자이너들과 협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옷을 만들겠다고 했죠. 저를 정말 감명 깊게 한 건 그들의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패션이 지구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방문했던 큰 패션 도시들에서도 이런 수준의 생각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양한 감정이 들었어요. 엄청난 가능성에 신이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금 걱정되기도 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패션계에서 따라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만이 혹시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무실을 나설 때쯤엔 머릿속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 올 때만 해도 패션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배울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패션 산업은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도 그동안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울의 거리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길에서 마주치는 스타일리시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혹시 그 혁신적인 회사들 중 하나에서 만든 게 아닐까 궁금해졌어요. 이런 패션 아이디어들이 벌써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옷 입는 방식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패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대만에 돌아가면 동료들과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았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한국 패션에 대한 제 시각을 바꾼 게 아니라 패션 산업 전반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호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지난 며칠 동안 보고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서 마구 떠다니는 걸 느꼈어요. 방은 조용했지만 제 생각은 너무 시끄러웠죠. 하루 종일 신었던 화려한 구두를 벗어 던지고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 내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틀리다니. 처음엔 대만이 패션 쪽에서는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학생이 된 기분이고 한국이 저희 선생님이었어요. 노트를 꺼내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엔 제가 다녀온 놀라운 장소들에서 적은 스케치와 아이디어, 메모들로 가득했어요.
각 페이지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죠. 강남에 있던 그 작은 부티크, 기억나? 저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옷들이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곳이었어요.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 아름다운 직물들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디자인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대만에서도 물론 훌륭한 옷을 만들죠. 하지만 여기서는 입을 수 있는 예술을 만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큰 패션 회사도 잊을 수 없어요. 디자인 스튜디오에 그렇게 많은 컴퓨터가 있는 걸 본 건 처음이었어요. 기술을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활용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제가 좀 구식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저 혼자 플립폰을 쓰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일어나서 부드러운 카펫 위를 맨발로 거닐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놓쳤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패션 업계에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마치 눈가리개를 쓰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기분이랄까요. 첫날 밤에 한국 디자이너들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가 떠올랐어요. 그들은 정말 친절했고 아이디어를 나누는데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일본에서 겪었던 딱딱한 비즈니스 저녁과는 완전히 달랐죠. 여기선 마치 오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편안했어요. 막 만난 사람들이었는데도요.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미니 냉장고에서 물 한 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시면서 한국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은지 생각했어요. 그들은 대만, 제 디자인, 제 아이디어에 대해 정말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저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도 나눠주더라고요. 마치 아이디어에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말을 듣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요. 다시 침대로 돌아와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그때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설렘과 함께 살짝 창피하기도 했어요. 내가 대만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 확신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됐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패션에서 뒤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선두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문화와 역사를 정말 멋지게 녹여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입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요. 그 큰 회사에서 만났던 임원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뭐라고 했더라? 아, 맞다. 우린 이제 한국만을 위한 옷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영혼을 담아 전 세계를 위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대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정말 달랐거든요. 다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이 말을 차가운 유리에 댔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저를 향해 반짝였어요. 각각의 불빛이 한 사람, 하나의 이야기, 잠재적인 고객 또는 협력자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보는구나, 가능성으로 가득 찬,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으로 말이죠. 아직도 쇼핑하느라 다 풀지 않은 가방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 안에는 오늘 산 옷들과 액세서리들이 가득했어요. 각각의 아이템이 제가 배운 것들을 상기시켜줬어요. 전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현대적인 느낌의 아름다운 스카프를 꺼내서 손끝으로 만져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대만으로 가져가면 좋겠다고요. 대만에도 정말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기술도 뛰어나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좋은 옷을 만드는 데만 너무 집중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이제는 더 크게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야 하고 한국처럼 우리의 디자인으로 세상에 우리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스카프를 어깨에 두르고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기 비친 사람은 며칠 전 한국에 도착한 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배울 게 아직 많다는 걸 깨달았죠. 잠잘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이미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하면 대만에서 바꿀 수 있을까? 한국이 해낸 걸 우리도 배워서 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변화에 반대할 수도 있겠죠. 우리 그냥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저도 알아요. 괜찮다라는 것만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엔 부족하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대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해서 알람을 맞추고 베개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국을 떠나는 게 아쉽기도 했고 배운 것들을 집에 가서 공유할 생각에 신이 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앞에 놓인 도전들이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컸던 감정은 감사함이었어요. 이 여행 덕분에 제 눈이 열렸으니까요. 저와 열정을 나누고 창의성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성장하려면 내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걸요. 잠들기 직전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에 꼭 다시 와야겠다고요. 배울 게 아직도 많으니까요. 여행 마지막 날, 짐을 싸면서도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생각과 감정들이 뒤엉키면서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흥분되면서도 조금 두려운 기분이 들었어요. 패션 세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캐리어 지퍼를 닫고 호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서울거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사람들은 모두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서둘러 출근하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한국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트렌드를 섞어 입은 모습들이 마치 창밖에서 살아 숨쉬는 패션쇼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틀릴 줄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패션에 대해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만과 일본이 아시아 패션의 선두주자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제야 내가 얼마나 배워야 할 것이 많은지 깨달았어요. 강남에서 들렀던 작은 부티크가 떠올랐어요. 그곳의 옷들은 단순히 예쁜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옷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의 역사를 미래에 대한 꿈과 섞어 만든 듯한 옷들이었어요. 대만이나 일본에서는 본 적이 없는 독특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방문했던 대형 패션 회사도 생각났어요. 그곳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패션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죠. 컴퓨터와 로봇을 이용해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들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이로웠어요.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지만 그 모든 게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서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댔어요. 대만도 더 노력해야 해. 속삭였어요. 대만에는 훌륭한 디자이너들과 기술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무언가가 부족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창에서 돌아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집으로 가져갈 선물들이었어요. 아름다운 스카프, 독특한 액세서리, 그리고 한국의 뷰티 제품들까지 다양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캐리어에 담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머릿속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마음속에 타오르는 변화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팀원들에게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돌아가면 큰 변화가 있을 거야. 우리 해야 할 일이 많아. 라는 내용이었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에서 만난 디자이너 중 한 명인 김 씨였어요. 그가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요. 준비됐나요? 첸? 문을 열자 김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떠나야 한다는 서운함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흥분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서울거리를 지나며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배운 것들에 대해 쉬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김 씨, 사실은 내가 여기에 와서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네요. 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여행과 협업의 묘미죠. 첸 씨, 모두가 가르칠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는 법이에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공항에 도착해 김 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이게 마지막 한국 방문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함께할 협업도 너무 많았어요. 공항을 걸으며 며칠 전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겸손해졌지만 동시에 더 큰 영감을 받았어요. 대만으로 돌아가 변화를 만들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꺼내 들었어요. 여행 중에 적어놓은 아이디어, 스케치, 그리고 메모들이 수없이 많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을 쓰기 시작했어요. 대만 패션 산업을 변화시킬 계획이었어요. 1단계,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라고 적었어요. 한국처럼 우리도 대만 패션만의 특별함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2단계, 기술을 받아들이자. 다음으로 적었어요. 지속 가능한 혁신적인 패션을 만드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는 없었어요. 3단계,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자 라고 추가했어요.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이들과 협력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한국과 그들의 패션 산업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이 여행이 저를 바꿨고 앞으로 제가 일하는 방식도 영원히 바꿀 거란 걸 알았어요. 눈을 감으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밀려왔어요. 두고 봐, 세계여. 속으로 미소 지으며 생각했어요. 대만 패션이 새롭게 변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선두에 설 거야.
미래는 밝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잠에 들면서 머릿속엔 알록달록한 천들과 혁신적인 디자인, 그리고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패션 세상이 가득했어요. 이 여정의 끝은 아니었어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죠.